자, 이 시간에 다니엘서를 또 해야 하는데 다니엘서 중에서도 제일 복잡한 11장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자, 10절에서 12절까지는 남쪽 왕이 북쪽 왕을 공격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남쪽은 알지요, 이제 이집트를 가리키고, 북쪽 왕은 오늘날 시리아 셀루쿠스 왕조라고 합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남쪽은 톨레미라고 합니다. 그죠? 남쪽은 톨레미 왕조. 클레오파트라는 어디 사람일까요? 셀루쿠스 왕조 사람으로서 톨레미에게로 시집가서 이집트로 시집가서 이집트 여왕입니다. 그러나 원래는 북방왕의 딸인 것을 보는데 오늘 아마 그 대목에 가서는 여러분이 눈을 뜰 것 같아요. 네, 클레오파트라가 성경에도 나와요. 네. 자, 남쪽 왕을 공격하는 북쪽 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러면 셀루쿠스 북쪽 왕은 누구냐 하면 2세입니다. 셀루쿠스 2세라고 합니다. 2세 칼리니쿠스라고 그러죠. 셀루쿠스 2세, 그는 왕의 이름, 왕이 이제 순서대로 가면서 그 보통 이름을 지을 때 셀루쿠스 왕조, 이시 왕조 이렇게 나가듯이 똑같아요. 그래서 셀루쿠스 2세, 그리고 왕 이름은 칼리니쿠스. 다시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남쪽 왕은 누가 통치하고 있었는가 하면 톨레미 3세 유월게티스라는 왕이 톨레미 3세입니다. 통치하고 있었어요. 공격을 하죠. 그래서 남방왕 톨레미 3세 유월게티스의 공격에 대한, 유월게티스가 그 전에 공격을 한번 했어요. 공격에 대한 반격으로 북쪽 왕이 이 칼리니쿠스가 누구냐 하면 바로 라오디스라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다른 여자를 죽이고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운 여자. 남쪽에서 온 공주를 죽이고 자신의 아들들을 왕으로 세웠죠. 그 라오디스, 첫째 아들 셀루쿠스 칼리니쿠스입니다. 그 칼리니쿠스가 남쪽 왕과 평화조약을 깹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공격하고, 그러나 남방 왕에게 대패하게 됩니다. 패하고 북쪽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런 내용을 바로 10절에서 12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입니다. 그의 두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누구겠어요? 셀루쿠스 2세겠지요. 2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분발하여 큰 군대의 무리를 모을 것이요, 하나가 반드시 와서 흘러넘치며 지나가리라. 그때 그가 되돌아와서 분발하여 그의 요새까지 이를 것이요. 자, 그의 두 아들들은 셀루쿠스 3세입니다. 소테르라고 해요. 소테르. 그리고 안티오쿠스 3세, 마그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BC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기원 전이죠. 기원 전 227년에 장자 셀루쿠스 3세가 즉위를 합니다. 그러나 BC 223년에 소아시아 전쟁에서 부하들에게 살해를 당해요. 그래서 동생 안티오쿠스 3세 마그누스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다 왕이 되죠. 그때 많은 물에 넘침 같은 많은 군대를 데리고 남방왕을 치러 와서 남쪽 왕의 경관성까지 공격해 옵니다. 궁궐까지 왔겠죠. 그래서 화가 난 남방왕은 북쪽 왕과 싸우게 됩니다. 자, 11절 보시겠습니다. 남쪽 왕은 성을 내며 흥분하여 앞으로 나와서 그 곧 북쪽 왕과 싸우리라. 그가 큰 무리를 배치할 터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넘어가리라. 그래서 북쪽 왕 안티오쿠스 3세 마그누스의 원정은 남쪽 왕 톨레미 4세 필로파트로의 반격으로 바피아 전투에서 역시 대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북쪽 왕을 물리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성경 구절 해석합니다. 지금 계속 다니엘서 11장 성경 구절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 내용인데요. 북쪽 왕을 이겼던 남쪽 왕이 누구죠? 톨레미 4세가 됩니다. 이 톨레미 4세가 승리하고 난 뒤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아져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이스라엘에게 기록이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남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편에서 봤을 때 남쪽이에요. 이스라엘 편에 봤을 때 북쪽이 바로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할 때는 항상 어디로 지나가게 되죠?
팔레스틴을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항상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있잖아요. 중간에 샌드위치 속에 들어가는 그 음식같이 항상 그 양틈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지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버리면 큰일 나요. 하나님 버리면 세상 거 다 버려도 괜찮은데 하나님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포화 속에서 전쟁 속에서 항상 샌드위치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내려오면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갔겠죠.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그 무리를 제거한 후에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수만 명을 넘어뜨리토이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지는 못하리니 그의 권세가 갑자기 끝나게 돼요. BC 203년에 이 사람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까지는 그저 북쪽 왕, 남쪽 왕이 이렇게 전쟁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서 20절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재밌는 내용이 좀 나와요. 남쪽 왕 이제 톨레미 4세를 다시 공격하는 북쪽 왕 안티오쿠스 3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라피아 전투에서 톨레미 4세에게 피한 북쪽 왕 라오디스의 손자가 되겠죠. 그죠? 안티오쿠스 3세는요. BC 212년부터 204년 동안 페르시아와 아시아 지역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전쟁에 피한 뒤에 눈을 돌려서 북쪽으로는 카스피해,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더스 강까지 정복하면서 세력을 키웁니다. 그것이 바로 13절 내용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이는 북쪽 왕이 돌아와서 이전보다 더 큰 무리를 배치하고 몇 년 뒤에 반드시 큰 군대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이라. 예, 그것이 바로 13절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배치하고 많은 군대를 가지고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이집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톨레미 4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4살짜리 톨레미 5세가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라요. 이 톨레미 5세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톨레미 5세가 누구냐면 바로 클레오파트라의 남편이 돼요. 예. 그런데 지금은 아닌데 3년 뒤에 8살 되었을 때 장성한 딸 클레오파트라를 8살짜리 톨레미에게로 시집을 보내요. 부친이. 자, 그래서 톨레미 4세가 죽고 4살짜리 톨레미 5세가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르자 이집트가 내정이 불안해질 거 아닙니까? 이것을 기회로 틈타서 셀루쿠스 왕이 다시 톨레미 왕조로 공격합니다. 14절, 그때 많은 사람이 일어나 남쪽 왕을 칠 것이요 또 내 백성을 강탈한 자들이 자신들을 높여 그 환상을 확정하려 할 터이나 그들이 넘어지리라. 자, 안티오쿠스 3세입니다. 북쪽 왕은 안티오쿠스 3세가 여러 사람과 함께 이집트를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남쪽 왕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서 이 많은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여러 사람과 함께 이집트를 치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들, 마게도니아는요. 그 알렉산드 대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현재 마게도냐는 그 그리스에 속해 있어요. 그때도 그때는 마게도냐와 그리스와 좀 나누어져 있었지만, 그래서 이 마게도냐 빌립이라는 그 왕과 그리고 이집트 톨레미 왕조에 속해 있었던 그 속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셀루쿠스 왕조와 연합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과 같이 함께 일어나서 남쪽 왕을 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이집트를 공격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셀루쿠스 왕조에 연합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자 보십시오. 내 백성을 강탈한 자들이 자신들을 높여 그 환상을 확증하려 할 것이다. 예. 여기에서 바로
그 강탈한 사람들, 강포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친셀루쿠스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들의 환상이 무엇일까요? 톨레미, 남쪽 왕의 지배 속에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남쪽 왕이 이겼으니까. 그래서 남쪽 왕의 지배 속에 있었는데 톨레미 왕조를 배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셀루쿠스로 돌아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환상이라는 것은 바로 톨레미를 배반하고 안티오쿠스 3세에게 동맹을 맺고 독립을 한번 정치해 보겠다는 그런 야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의 손을 내려버리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이런 인간적인 동맹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냥 헛일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생각보다는 인간의 많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쪽에 좀 힘이 세 보이면 이쪽에 붙기도 하고, 그래, 그거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나라도 좀 지혜로워서 미국에 좀 잘 붙어 있으면 좋겠어요. 아마 소원입니다, 진짜. 그래야 나라가 평안해요. 어디가 센지 덜 센지 구분 못하면 안 되잖아요. 나라가 위태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절대 1등 국가 못 됩니다.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공산 국가는 1등 국가 못 해요. 민주주의 국가라야.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을 보면,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서 제국들이 어땠습니까? 오랫동안을 가는 오랜 제국, 아마 로마 같은 경우에는 한 700년 갔습니다. 가장 오래 갔을 거예요. 그 외에는 거의 많은 제국들이 흥망성쇠가 아주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망하고 중국이 일어날 것이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이 세상에 주님 오실 때까지 저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폐단이 4년마다 자꾸 이렇게 국가 정상을 바꿔버리는 것이 좀 문제이긴 하지만요. 그것이 오히려 또 국민의 힘에 의해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이기 이전에 미국은요, 크리스천 국가입니다. 정직과 신앙이 국민성입니다. 정직과 신앙이에요. 그들의 국민성이에요. 굉장히 정직합니다. 흑인들은 좀 그렇지 않지만 백인들은 정말 정직합니다. 그게 그 나라의 근간이라고 해도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힘이 없다면 잘 판단해서 한쪽에 잘 붙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때 있었던 이 셀루쿠스 왕조파 사람들도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친셀루쿠스로 갔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강포한 자라고 말하잖아요. 잘못된 바로 자기의 계획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친셀루쿠스 사람들, 강포한 사람들. 자, 그래서 그들은 안티오쿠스 3세와 동맹을 맺습니다마는 그런 환상은 거의 말 그대로 환상으로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도모가 남쪽의 톨레미 왕조에 정말 위대한 장수가 있었어요. 그 장수 이름이 바로 스코파스 장군의 스코파스 장군에 의해서 좌절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그 스코파스 대장은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배반한 거죠. 왜냐하면 성전을 부흥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포악한 자들이 톨레미를 배반하고 셀루쿠스 3세 편에 섰다 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이처럼 북쪽 왕이 와서 작은 산을 만들고 가장 많이 성벽을 두른 도시들을 취하리니 남쪽의 군사들과 그가 택한 백성은 견디지 못하며 그들에게 견딜 기력이 없으리라. 그러나 그를 치려고 오는 자가 자기 뜻대로 행하리니 아무도 그 앞에 서지 못하리라. 또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서리니 그 땅이 그의 손으로 말미암아 소멸되리라. 자, 북쪽 왕 안티오쿠스 3세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마게도냐 지역의 필립과 이집트 반란군의 도움을 받아서 이 전쟁에서 셀루쿠스 왕조가 이기게는 됩니다. 예, 왜냐하면 연합전선을 구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게 되지요. 그래서 어쩌면 그 사람들이 편을 잘 들었다, 잘 섰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오늘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다음 주쯤에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가 그 다음에 나와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 모형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을 핍박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극한 환란을 당했던 그런 왕조는요, 바로 북쪽 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시리아. 그래서 오늘날 시리아와 이스라엘도 역시 반목하고 있어요. 지금도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고 있고 알 아사드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는 정권인 그 정권을 가리켜요. 자, 톨레미 5세의 이집트와 유대인들의 영화로운 땅 팔레스타인을 같이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BC 198년 유대 땅은 셀루쿠스에 합병됩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 3세의 셀루쿠스 왕이요, 유대인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호의를 베풀었습니다만은 곧 박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티오쿠스는 파니움 전투에서 이집트의 스코파스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그것이 기원전 200년입니다. 견고한 성읍은 바로 페니키아 해변에 성경에 나오는 시돈 지역이죠. 그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 견고한 성읍을 점령하고, 그리고 BC 198년에 팔레스틴은요, 북쪽 왕조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승리한 북쪽 왕 안티오쿠스 3세는 이집트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승리한 안티오쿠스 3세의 딸이 클레오파트라입니다. 북쪽 왕이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승리하고 이집트를 속국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 속국에다가 그다음에 자기 장성한 딸 8살 된 바로 톨레미 5세에게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내요. 그 여자가 바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그때 막 8세가 되었어요. 그가 자기 얼굴을 세우고 자기 온 왕국에 힘을 다하여 들어가며 그와 함께한 곧바른 자들도 들어가리라. 또 그가 이같이 행하리니 곧 여자들의 딸을 더럽게 하고 그에게 그녀를 주리라. 자, 그에게는 누굽니까? 그에게는 톨레미 5세. 이제 막 복잡해져요. 남쪽의 톨레미 5세, 8살 난 톨레미 5세, 그에게 그녀를 주리라. 그녀가 누구예요?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화치는 결혼 동맹을 말하죠. 결혼 동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17절에 보십시오. 여자가 어떻게 했는지 나오죠. 그러나 그녀가 그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누구 편? 안티오쿠스, 자기 3세, 안티오쿠스 3세 아버지 편에 서지를 않았어요. 그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그를 위하지도 아니하리라. 결혼 동맹이 깨져버렸어요. 딸이 배신을 한 거예요. 8살 난 자기 남편을 내세워서 이제 아버지를 대적하게 되는데 자기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클레오파트라가 나중에 누구랑 시저의 아들까지 낳게 돼요. 로마의 힘을 빌어서.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왕국을 지키지요. 자,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와 동맹을 맺고 외세의 힘으로 안티오쿠스 3세 아버지를 물리쳐요. 야, 정치에는요, 아버지도 없고 딸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잘못한 것 같아요. 딸을 나무랄 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먼저 딸을 팔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8살 난 남자에게 시집을 보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딸도 역시 똑같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클레오파트라 조금 로마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클레오파트라는 어떻게 힘을 입게 되느냐 하면 로마에 보면 제1삼두 정치라고 3인의 정치, 협력 관계, 그 3두 정치라고 그래요. 세 사람이 통치하는 그런 민주주의 방식 비슷한데요. 그때 누가 있었느냐면 율리어스 캐사르가 있습니다. 율리어스 캐사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3명이 지배했는데 나중에 승자는 캐사르입니다. 시저라고 하기도 하죠. 그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로마의 힘을 빌리게 되죠. 그리고 제2차 3두 정치를 그 다음에 실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캐사르가 암살을 당했거든요. 두 번째, 하여간 이 여자 잘난 여자예요.
정말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제2차 3도 정치를 하는데 그때 누가 나오느냐 하면 성경에도 나오는 로마의 왕인데요.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하고 레피두스가 나와요. 근데 그때 안토니우스의 와 또 이렇게 관계를 맺지요. 그렇게 해서 안티오누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유대는 지금 어느 시점이 될까요? 바로 이두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두메는 어디 사람이에요? 이두메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성경의 이두메 사람.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바로 에서의 후손을 이두메인이라고 그래요. 이두메. 자, 이두메 사람.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 유대인이 아니죠. 로마 통치를 하고 있었고 로마 제1차 3두 정치 체제 케사르 그리고 폼페이우스가 둘이 접전을 했는데 둘 다 뇌물을 먹이면서 정권을 유지를 해요. 그리고 제2차 3두 정치 체제 시기에도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에서 클레오파트라와 같이 전쟁을 하는데 옥타비아누스와 전쟁을 하게 돼요. 옥타비안과 전쟁을 하는데 그때도 역시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안 양쪽으로 다 전쟁 물자를 대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참 헤롯 왕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군자금을 대주면서 권자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에 대해서는요, 그 욕심이 극에 달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내와 자기 자녀까지, 자기 아내와 친자식까지도 그 자기 자리를 탐한다 해서 죽였어요. 그 정도로 극악무도한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예수를 죽이려 했던 왕이죠. 그리고 성경에는요, 헤롯이 어떤 사람으로 나오죠? 동생이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헤로디아. 그래서 그걸 책망했던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헤로디아의 딸에게 주었던 왕. 그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헤롯이 왕복을 차려입고 왕자에 앉아서 연설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치기를 뭐라고 했느냐면 이건 신의 음성이다. 이제 헤롯이 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참 그 인간이 보잘것없느냐 하면요. 사람들은 신의 음성이라고 막 외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벌레들에게 먹혀서 숨져요. 그때는 회충약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천사가 그를 치매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니라. 밖에서 벌레들에게 먹힌 게 아니라 회충들 아닐까요? 예. 자, 안토니우스는 유대 땅을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을 클레오파트라가 많이 탐을 냈어요. 자기와 자기 아들들에게 주라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자기 아들들에게 주라고 그렇게 클레오파트라에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헤롯과의 얼마나 군자금을 많이 받고 그리고 협력 관계에 있었느냐면 헤롯과의 우정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예. 그래서 대신 다른 땅은 내가 다 주겠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은 너에게 줄 수 없다. 왜냐하면 헤롯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헤롯은요 참 능수능란한 그런 전략가이자 정치인이지만 참 극악무도한 사람으로서 아내와 자식까지 죽이고 성경에 나오는 그런 정말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 뿐만 아니라 죽이려 했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 악티움 해전이라고 여러분 아마 역사 시간에 공부하셨을 텐데 악티움 해전에서 이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해상전을 벌이게 돼요. 안토니우스 편에 누가 있어요? 이집트 클레오파트라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타비아누스에게 지게 됩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식민국가의 조세 등록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던 성경의 누구? 아구스도가 옥타비아누스예요.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라고 불렸어요. 아우구스투스 황제. 아구스도.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래서 전부 유대인들은 등록하라고 그랬어요. 식민국가에 다 물론 명령을 내렸죠. 유대인들도 포함이 됐죠. 요셉도 예수를 분만했던 마리아를 데리고 호구조사로 어디로 갑니까?
나사렛시에서 나와서 조세 등록을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발흥하고 있었던 로마 권력에 의해서 이제 막혀버렸어요. 자기 딸이 배신하면서. 누가? 셀루쿠스 북쪽 왕 안티오쿠스 3세가. 그래서 이제는요, 눈을 어디로 향하느냐? 이집트 대신에 섬들에게로 향합니다. 그 내용이 18절의 내용이 있어요. 이 일 후에 그가 자기 얼굴을 돌이켜 섬들을 향하게 하고 많이 취할 터이나, 이 섬은요 어디에 있느냐면 시리아 쪽에서 봤을 때 왼쪽에 보면 섬이 있고 이스라엘 편에도 마찬가지지만 지중해입니다. 서쪽 지중해 섬들 그리고 해안들인 소아시아를 점령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그때가 바로 BC 197년입니다. 자, 애굽 침략 정책을 수정한 안티오코스 3세가 공격한 서쪽 지중해 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 가운데 표적을 세우고 그들로부터 도피한 자들을 민족들에게 곧 다시스와 불과 활을 당기는 룻과 두발과 야완과 또 멀리 떨어진 섬들 곧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섬들에게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이방인들 가운데서 밝히 보이리라. 자, 여기에 보면 다시스가 나오는데 대부분 지금 스페인 서부 스페인 지방이라고 그렇게 봐요. 그리고 불은 어딜까요? 불. 다시스와 불이 나와요. 불은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입니다. 오늘 아프리카 지역에 북동부의 아프리카 애굽과 그리고 이디오피아 국경 지역인 것을 볼 수가 있고, 룻이 나와요. 이 룻이라는 것은 옛날에 지금 현재 리디아가 옛날에 룻으로 명명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룻은 리디아입니다. 그리고 두발은요, 흑해와 아락세스 사이에 코커서스 남부 지방이 있습니다. 그 지방 이름이 티발레니안스라고 해요. 그 지역을 가리켜요. 이름도 어려운데 그냥 참고하시고. 자, 야완은요 이오니아 사람들인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27장 7절 내가 이집트에서 들여온 수놓은 제품과 고운 아마풀을 넓게 펴서 돛을 삼았으며 엘리사의 섬들에게서 들여온 청색과 자주색 옷감으로 너를 덮게 하였도다. 엘리사는요 야완의 아들로 역시 지중해 연안 지역 이름들입니다. 자, 이런 지역들은 마지막에 전쟁이 났을 때 공마국 전쟁이 났을 때 바로 곡과 마곡 편에 서게 되는 그런 오늘날 이슬람 지역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 지중해 패권 장악을 위해서 로마가 패권을 장악하기 전에 카르타고와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자, 카르타고와 23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이것이 제1차 포에니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포에니 전쟁이 BC 264년부터 241년 그리고 16년간의 2차 포에니 전쟁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전쟁을 하였는데 BC 218년부터 202년까지 하면서 이때 로마가 지중해 패권자로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거 다 기억하시죠? 로마서 2장이나 7장이나 7장의 말씀에 보면 2장에는 무엇으로 나옵니까? 철과 진흙으로 나오는 국가. 그리고 7장에는 일곱 머리 열불 짐승으로 나오는 국가. 이미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고 예언한 대로 이렇게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 역사는 기록된 대로 간다 안 간다? 가고 있어요 지금. 하루도 빈틈없이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한 시대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그 사역을 또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이 세상 역사, 하나님의 흐르는 역사를 우리는 다 간파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와 함께 들어갈 영생의 나라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왕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중부 지역면이 있어요. 이들이 바로 아이톨리안인데 이들이 마게도냐를 없애려는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의 도움을 요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셀루쿠스로는 더 좋은 것이 뭐냐면 마게도냐까지 합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톨리안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출정하게 돼요. 그러나 마게도니아는 이미 로마와의 협정을 잘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셀루쿠스 왕조가 마게도냐를 공격하는 것은 로마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거 시대를 잘 읽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로마가 벌써 2차 포에니 전쟁에서 이기면서 지중해 권에서 패권 국가로서 이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국제 정세를 읽지 못해서, 이건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국제 정세를 읽지 못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망합니다. 예수님이 시대 분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나 국가나 시대를 분변하지 못하면, 국제 정세를 읽지 못하면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는데 그 지식은 뭘까요? 그 지식은 바로 세계 역사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항상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에 제가 한번 설명했잖아요. 자기장이 있어서 양쪽에서 붙들고 있다고. 그래서 잡아당기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지구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BC 190년 셀루쿠스 왕조는 안티고스 3세는 6만 대군을 데리고 마케도니아를 공격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엉뚱한 공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미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 나라는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한 대장을 만나죠. 그게 성경의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통치자가 자기를 위하여 그가 주는 모욕을 그치게 할 것이요 자기는 모욕을 받지 아니하고 그 모욕을 그에게 돌리리라. 한 통치자가 로마의 한 대장입니다. 한 대장을 만났어요. 한 통치자를 만났는데 그 당시에 또 뭐 대장들도 나름대로 통치를 했기 때문에 분봉 지역 통치자로서 아마 그렇게 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통치자가 바로 로마의 한 대장입니다. 그 대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 대장 이름이 바로 루커스입니다. 루커스 스키피오라는 대장이에요. 이 대장이 magnesia 전투에서 안티고스 3세를 격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떠날 것을 요구해요. 이집트에서도 떠나라는 거죠. 본국으로 그래서 돌아가게 돼요. 그 돌아가서 이제 가는 건,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게 19절입니다. 그때 그가 자기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의 요새로 향할 터이나 걸려 넘어지고 쓰러져서 보이지 아니하리라.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북쪽 왕은 이렇게 안티고스 3세는 이렇게 망하게 되죠. 자, 로마에 피한 셀루쿠스 3세. 셀루쿠스 3세는요 5천 달란트 전쟁 배상금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본국 땅의 요새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땅의 요새로 돌아갔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중에 전쟁으로 바닥난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엘리마이스 벨사운이 있습니다. 약탈을 합니다. 그런데 실패하게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걸려 넘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이런 사원들에게 금은 보화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탈을 하게 돼요. 거기에 아마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외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약탈을 하지만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걸려 넘어지고 쓰러져서 보이지 아니하더라. 왜 보이지 않느냐? 돌아가서 다시는 회복을 못하는데 암살을 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BC 187년이에요. 자, 암살당한 안티고스 3세 뒤를 이은 사람이 셀루쿠스 4세입니다. 필로파트로입니다. 그는 BC 185년에서 187년에 통치했는데 부왕의 로마 전쟁 그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토색하는 자가 나와요. 토색하는 자. 20절 내용인데요. 토색하는 자, 게노스라고 합니다. 조세 징수자입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팔레스틴 전용 전국에서 강제로 세금을 거둬들인 일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어디에도, 성전에도.
그래서 신민 국가들 신전들의 재산을 압류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유대인 예루살렘 성전도 포함됐고 유대인들은 반발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20절의 내용입니다. 그때 그 왕국의 영화 속에서 조세를 징수하는 자가 그의 영토에서 일어날 터이나 그는 맨날이 못되어 분노나 전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멸망하리라. 근데 이 왕이 갑자기요 의문사합니다. 안티오쿠스 3세를 이은 사람이 아까 제가 안티오쿠스 3세 이후에 안티오쿠스 4세라고 했던가요? 안티오쿠스 3세, 셀루쿠스 3세 그리고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안티오쿠스 4세. 바로 적그리스도 모형입니다. 그렇게 넘어가요. 이 왕이 갑자기 의문사를 하는데 분노함이나 전쟁 없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명을 받아서 영화로운 땅에서 세금을 토색했던 재무장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헬로도루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독약으로 그를 죽였어요. 그래서 왕들은 이렇게 항상 암살을 많이 당했던 것을 봅니다. 자, 참고 삼아서 우리 도표 이제 여기까지 20절까지는 끝났어요. 참 어려운데 도표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가요. 자, 왼쪽에 프톨렘이라고 나와 있는데 프톨렘이나 톨레미나 같습니다. 자, 톨레미 1세, 셀루쿠스 1세. 그리고 왼쪽에 보니까 톨레미 2세가 자기 딸 베레니스를 어디로? 안티오쿠스 2세에게 시집을 보냈더니 라오디스가 죽여버렸어요. 그의 아들과 함께. 그죠? 그 내용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톨레미 3세, 안티오쿠스 2세. 그리고 톨레미 4세, 안티오쿠스 3세.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누구에게? 톨레미 5세에게 클레오파트라를 보내는데 클레오파트라는 남편의 이집트의 편에 서게 되죠. 그리고 셀루쿠스 4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 4세가 나오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요. 클레오파트라의 두 아들이 있는데 자기 조카예요. 안티오쿠스 4세 편에 봤을 때는 자기 조카들인데 자기 조카들을 어떻게 이간질 시켰는지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안티오쿠스 4세는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고 지금 시간이 지금 조금 남았으니까요. 지금 돌아가는 좀 국제정세 한번 좀 살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런 전쟁사들이 현대 전쟁사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현재 말입니다. 미국 대 이란 강대강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중동 전역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그 정도로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자, 이란 핵무장을 허용하지 않겠다. 네타냐후는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200개 핵이 현재 이란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편에 봐서는 이란의 핵 위기가 있죠. 그리고 북핵의 협상이 교착 상태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아주 미사일을 쏘고 있죠. 미중 무역 전쟁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정정이 굉장히 불안해요. 과이도 국회의장을 미국이 밀고 있습니다. 마두로 정권은 정권과 과이도 국회의장이 서로 대치된 상태에 있어요. 그것도 역시 미국이 영향을 행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해결해야 될 과제에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트럼프 재선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북핵 문제라든가 그래서 트럼프는 재선 전에 뭔가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가 이렇게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의 시트벨트를 꽉 조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적인 공황이 올 것이다. 그래서 아까 전쟁이 한국에 날 것입니까? 그런 거 묻지 마시라고 했는데 전쟁보다 더 무서운 어쩌면 경제 공황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요. 경제 제재를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라든가 한 은행만 경제 제재를 해도 망합니다. 경제 제재. 왜냐하면 북한에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물자도 지금 제재하기 때문에 보내면 안 돼요. 그러나 남한에서 많은 그런 심지어는 국영 기업이 협력을 했기 때문에 제재가 가해졌을 때 한국은행이 제재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는 제재를 받을 때 이 한국의 경제 또한 굉장히 악한 상태로 갈 수가 있다. 월가에서는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라. 그런 오다가 내려왔다고 그럽니다. 참고하시고. 자,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요. 한번 좀 살펴보면 지금 어떤 형편인지 좀 살펴보면 계시록이나 다니엘서의 말씀이
왜냐하면 예언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시대와 잘 분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과 관계 개선이 계속 이렇게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도 이스라엘과 관계 개선이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요르단 왕국,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특히 아제르바이잔도 있는데 이런 나라들이 친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근래 들어서 바레인이라든가 차드라는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높은 기술력과 공유하면서 협력 관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저들의 적인 이란에 대해서, 공통의 적인 이란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들 국가들은 이란을 견제하고 싶은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핵을 무장하기 때문에 이란을 견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란의 그 핵과 러시아가 만난다면 글쎄 공화국의 주체 국가로서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제르바이잔이 제 책에도 오래전에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한 8년 전인가요? 이스라엘의 군사기지가 아제르바이잔에 건립이 됐어요. 아제르바이잔의 수도는 바쿠인데요. 현재 거기는 세속적 그 시아파는 원래 이란 쪽입니다. 수니파가 아니에요. 수니파가 친미적 친이스라엘인데 여기 아제르바이잔은 시아파이지만 거의 다 세속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친이스라엘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이 아제르바이잔은요, 유대인 공동체가 이슬람 교도라든가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많이 사는 나라가 아제르바이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한 후에 늘 좋은 관계를 확립해 오다가 소련이 와해되면서 위성 국가로서 1992년에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에 있는 것이 아제르바이잔이에요. 그 정도는 여러분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예. 자, 그곳의 유대인 공동체가 근대적 발전에 많이 기여를 했어요. 그중에 7만여 명이 이스라엘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럼 아제르바이잔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을까요? 많이 살았어요. 언제부터 그곳에 갔을까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면서 옮겨간 곳이 바로 아제르바이잔입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7만 명이 이스라엘로 이미 이주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미국에서 지금 아주 전면적으로 이란산 원유 수출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예군 혁명 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규명해버렸어요. 정규군을 테러 조직으로 규명합니다. 테러 조직으로 규명되었을 때는 다른 모든 국가들이요,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테러 조직으로 대하니까요. 자, 미국이 이란 핵 합의를 탈퇴한 지 1년 되는 그 시점에 이란의 로하니는요, 플루토늄 원자로 건설로 핵 개발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핵 개발하겠다, 이제. 그래서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로 한국과 이란의 원화 결제, 계좌 거래도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해 동안 한국은요, 40억 달러 이란 수출을 했는데 그게 막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요동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트럼프는 현재 항모 전단을 급파했습니다. 그곳으로. 전운이 감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핵 탑재 가능한 전폭기도 중동에 보내죠. 그리고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을 시아파 이라크를 방문하게 합니다. 원래 시아파 이라크는 이란과는 전쟁하던 사이였어요. 이란과 이라크가 전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라크를 미국이 공격하면서 이라크는 그때부터 이란과 가까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소수지만은 시아파 이라크인들을 협력을 얻기 위해서 파견을 해요. 결국은 시아파 동맹을 좀 파괴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이 혼자가 아니거든요. 이란 역시 동맹 관계에 나라들이 있어요. 시아파 벨트라고 합니다. 그 이란을 주축으로 해서 그 벨트를 만들어 있는데, 이란은 그 이라크에 항구가 있어요. 바스라에서 시리아 항구까지 지중해로. 이란은 지중해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시리아를 통과하게 되면 바다가 나오죠. 그래서 시리아 항구, 라키
라타키아까지 철도로 연결하는 바로 그 시아파 벨트라는 것을 연결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반대로 걸프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나 등 페르시아만이 인접한 6개 국가들, 아까 제가 언급했던 국가들과 철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어요. 지중해 항구 도시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항구를 접하고 바다를 접하고 있어요. 지중해를. 그 지중해 도시 가운데 하이파, 그리고 요르단을 통과하는 수도 암만,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 그리고 오만 무스카트까지 하나로 연결하는 길이 2,500km짜리 초대형 철로 연결이 있어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페르시아만의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있어요. 이란이 이것을 자꾸 어떻게 합니까? 클로저를 시켜 여기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전 세계 원유의 거의 3분의 1이 거기를 지나가지 못하게 돼요. 그럼 이스라엘이 이 철로 계획을 완성시키면 호르무즈 해협을 클로즈 해도 상관이 없게 돼요. 그래서 페르시아만의 호르무즈 해협과 예멘의 반군 지역이 있어요. 홍해 남쪽 끝에 바브엘 만데브라는 데가 있어요. 그 해협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출구를 얻게 돼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양 진영이 이렇게 확연하게 좀 나뉘고 있으면서 물론 그렇다고 이 이슬람권이 나중에 이스라엘과 공화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편에 설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편에 서는 나라는 거의 없을 거예요. 유럽연합조차도 이스라엘 편에는 서지 않아요. 아마 미국만이 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핵을 200개 이상, 어떤 통계를 보면 한 400개 정도로 보기도 하는데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스라엘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라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적대적 관계였어요. 근데 2003년에 미국 이라크 침공을 하면서 이제 돌아서게 돼요. 자, 유럽연합 회원국은요, 회원국인 시리아. 원래 유럽연합의 회원국이지만 시리아는 친미로 갔습니다. 그리고 친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반미, 반이스라엘로 갔어요. 성경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루고 있어요. 자, 미국의 그러면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소식에 의하면 모사드 이스라엘의 정보 조직인 모사드의 그 정보를 취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란의 향후 계획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후에 백악관에 전달되고 이루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자, 시리아 내전 발발 전에 시리아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원유 매장량이 하루에 39만 배럴 정도 됐어요.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유럽에는 하루에 11만 배럴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민주화 시위를 했던 시민들을 알-아사드 정권이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화학 무기로 무자비하게 죽이기 시작합니다. 자국민을 그렇게 죽였어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시리아 역시 제재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리아는 석유를 수출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석유 관련 투자가 금지가 되면서 심지어는 신규 유전 개발도 하지 못한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8년 동안 내전에 있었기 때문에 석유 파이프 라인이라든가 전력망 그런 인프라가 다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못 쓰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마르 유전이라고 뭐 이런 유명한 유전들이 있는데 이것이 동부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면 현재 시리아 민주군이 통제하는데, 시리아 민주군의 주 군인들은 바로 쿠르드 민병대입니다. 이 쿠르드 민병대를 바로 또 미국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 쿠르드 민병대가 어디에 있어요? 이라크와 시리아에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쿠르드 민병대가 많이 있는 시리아 민주군이 통제하고 있어서 동부에 몰려 있어서 지금 현재 시리아에는 원유를 생산도 못하고, 그래서 원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러시아 파이프라인을 건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수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에서도 수입을 못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란을 제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시리아는 절대적으로 누구를 의존해야 되느냐? 러시아를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를 러시아에 의존해야 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그동안 의존 많이 해왔어요. 자국민을 탄압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힘을 빌었고, 러시아 군사력을 이용해서 자국민을 다도해왔거든요. 그래서
시리아 같은 경우에 친미였고 친이스라엘이었지만 지금은 러시아 쪽으로 넘어갔어요. 앞으로 독립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에너지나 정치적으로 독립하기는 거의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러시아가 그 시리아는 바다 지중해를 접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항구가 있어요. 타르투스 항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러시아는 미군 군사 시설을 거기에다가 다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지중해 옆에 보면 지금 미국의 전함도 다 가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의 전함이라든가 러시아의 군사 시설이 거기 지중해에 다 가 있어서 결국은 거기는 핵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중동 정세가 말입니다. 한국 그 교착 상태의 북한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국제 정세 가운데 북한은 어땠습니까?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저도 지난주에 발사체라고만 했어요. 신문에는 그렇게 나서. 근데 저는 미사일이라는 생각은 했습니다만은 은폐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미사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발사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요,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폼페이오 장관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 도발이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위협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자 한국 정부가 결정한 것이 있는데 식량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미국 정부의 근본적인 입장은 뭐냐 하면 북한이 식량 구입에 들어갈 돈을 핵 미사일 개발에 전용할 우려가 있다. 미국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식을 식량을 지원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처음 미사일 발사한 지난주에 발사했죠. 그런데 이번 주에 어때요? 또 발사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북한 이런 태도가 이런 한국과 그리고 어떻게든 그 북한과의 그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발언들이 북한으로 하여금 저강도 도발을 계속하게 만든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번에 ICBM 기지에서 내륙을 관통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러시아 미사일을 북한판을 하고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도발 주기는 지금 빨라지고 짧아지고 강도는 더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식량만 가지고는 이제는 협상장 못 나간다. 더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북한의 동탄호라는 게 있어요. 300만 달러어치 실은 북한의 석탄을 실은 동탄호가 말레이시아 항구에 들어갔는데 불어됐어요. 왜냐하면 북한 석탄을 받아들이면 유엔 제재 위반이니까. 그래서 어느 나라에도 입항하지 못하고 이 그 동탄호가 바다 가운데 그냥 거의 아마 오늘까지 오면 한 10일째 지금 아마 그냥 포위한 상태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그게 바로 정치 자금이라고 합니다. 김정은의 정치 자금이고. 그리고 북한에서 두 번째 큰 선박이 있어요. 어네스토가 있는데 불법으로 석탄과 중장비를 운반하다가 미국에 압류되어 버렸어요. 이것은 결국은 이런 석탄 수출이 막히면서 김정은의 개인 금고 통치 자금을 다루는 전문 조직 기관이 있다고 그래요. 그 기관이 바로 직속기관인데 39호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39호실 돈줄이 막혔다. 그래서 아마 식량만 좀 준다 하더라도 난 협상장 못 나가겠다. 아마 그런 의미가 될 거예요. 북한이요,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핵 협상 기회 상실되면 핵 대결 국면 재현될 수 있다.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요. 여자들까지도 총을 다 다룰 줄 알면서 그들은 항상 전시 상황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과 함께 살지는 않아요. 북쪽에 있는 것뿐이고 오랫동안 그들의 도발은 받지만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태평하게 평안하다 생각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사상과 생각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러면서 중국은 계속 한국 정부에 보니까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라. 취소할 것인가, 철회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이미 다 상주에다가
고고도 미사일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취하라고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이렇게 세상이 편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에 오게 되는 것이 바로 세계대전이 되지 않을까, 공마부 전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말씀 하나 한 곳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너희가 들어가든지 먼저 이르되 이 집에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라. 이 땅에 화평이 있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화평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깨어나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